저 돼지 같은 년 몸집 좀 봐. 저도 때려잡겠어. 저 밤에 남자 집에 있었던 여자랑 결혼을 하다니 준호 인생 끝났네. 천식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약골 청년 한준호. 그가 눈 속에서 죽을 뻔한 자신을 번쩍 들어 살려준 여자 박세라와 결혼하게 되는데, 가녀린 준호와는 딴판으로 신부는 엄청난 거구의 전직 실업팀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밤새 남자 집에 있었다며? 저런 여자가 무슨 시집을. 소문과 조롱 속에 시작된 이 기막힌 결혼. 과연 세라는 집안의 골칫거리일까요? 아니면 넝쿨째 굴러온 황금 복덩이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기적 같은 복이 넝쿨째 굴러갈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밤이었다. 재개발이 예정된 낡은 동네의 골목은 가로등도 듬성듬성 꺼져 있었다. 바람이 귓속까지 파고들 만큼 매서웠다. 이런 밤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게 당연했다. 한준호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걷고 있었다. 손에 든 흡입기를 입에 대고 또 대봤지만 숨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들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을 떼려고 애써봤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조금만 더. 그렇게 버티려 했지만 결국 무릎이 꺾였다. 눈 위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였다. 발자국 소리가 눈을 밟으며 가까워졌다. 저기 사람 쓰러졌어. 박세라는 새벽 배송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실업팀 레슬링 선수 출신답게 몸에 밴 습관이 있었다. 위급한 상황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세라는 달려가 준호의 손목을 잡았다. 차갑고 가는 손목이었다. 숨소리는 쌕쌕거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대답이 없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세라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까운 곳에 불이 켜진 곳이 보였다. 윤옥자 할머니의 반찬 가게였다.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요. 세라는 준호를 업었다. 눈을 헤치고 뛰기 시작했다. 눈이 종아리까지 차올랐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레슬링 선수 시절 체력 훈련을 할 때처럼 이를 악물고 달렸다.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 창문을 살짝 열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 시간 한 여자가 남자를 업고 달리는 모습. 보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저기 좀 봐. 저거. 속삭임이 눈발 사이로 흩어졌다. 반찬가게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할머니. 잠들어 있던 가게 안에서 불이 켜졌다. 윤옥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야 이 밤중에. 말을 잇지 못했다. 찬바람과 함께 세라가 들어섰고 그 등에 축 늘어진 준호가 보였다. 할머니, 이 사람이 눈밭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게 우리 준호 아니가. 옥자는 당황하면서도 손은 빨리 움직였다. 난로를 켰다. 따뜻한 물을 끓이고 마른 수건을 꺼냈다. 젖은 옷부터 벗기고 몸을 녹여야 했다. 아가씨, 준호 옷 좀 벗기는 거 도와줘요. 어서. 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준호를 돌봤다. 젖은 외투를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아냈다. 가게 안은 금세 물 끓는 소리와 난로가 지글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준호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다. 파랗던 입술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았다.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준호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그래. 할머니 여기 있다. 괜찮아, 괜찮아. 옥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와 손자,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두 사람.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아가씨, 이렇게 가면 어떡해. 잠깐만 기다려요. 옥자가 급히 일어났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는 손잡음 보세요. 저는 이제 가야 해요. 세라는 급히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다. 옥자는 문 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참, 고마운 아가씨네. 이름도 제대로 못 물어봤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세라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SNS 알림이 계속 떴다. 어젯밤 세라 너 봤다? 남자 없고 가더라. 어디 집에 들어가던데. 밤새 거기 있었다며? 세라는 화면을 보며 멍했다. 무슨 소리지? 계속 메시지가 왔다. 조심해. 동네에서 말 많이 나올 거야. 괜히 엮이지 마. 세라는 손이 떨렸다. 아니, 나는 그냥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소문은 눈보다 빨랐다. 밤사이 내린 눈이 골목을 덮기도 전에 사람들의 입은 벌써 한 사람의 이름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박세라라는 이름. 그 이름 위에 좋지 않은 말들이 눈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세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어제 밤처럼. 내가 뭘 잘못했지? 가슴이 답답했다.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편 반찬 가게에서는 준호가 겨우 눈을 떴다. 온몸이 쑤셨다. 머리가 무겁고 목이 칼칼했다. 일어났니? 옥자가 따뜻한 죽을 떠서 입 가까이 가져다 댔다. 할머니, 제가 말하지 마. 천천히 먹어. 준호는 죽을 한 숟갈 떠먹었다. 따뜻했다. 할머니, 저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긴. 세라라는 아가씨가 널 업고 왔지. 눈밭에 쓰러진 걸 발견하고. 세라요? 응. 새벽 배송 뛰는 아가씨야. 몸집도 크고 힘도 센 친구더라. 그 아가씨 아니었으면 넌. 옥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해요, 할머니. 미안하긴. 넌 항상 무리하잖아. 흡입기 챙겼어? 챙겼는데. 어제는 갑자기긴. 몸 관리 안 하니까 그렇지. 옥자는 잔소리를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손자가 걱정되어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아가씨한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생명의 은인이야.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다. 옥자가 받았다.
네, 윤옥자 반찬 가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옥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그게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통화를 마친 옥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준호야. 네. 동네에서 소문이 났나 봐. 세라가 너를 업고 온 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새벽 시간에 남자를 업고 왔잖아. 게다가 여기서 밤을 보냈다고 오해를 하는 모양이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쟤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야. 멀쩡히 사람 살린 걸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옥자는 화가 났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다. 사람들의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알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바로 이런 소문이었다. 할머니, 제가 가서 설명할게요. 넌 몸이나 추스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며칠 뒤 세라에게 연락이 왔다. 배송센터 팀장이었다. 세라 씨,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세라는 센터로 갔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앉으세요. 팀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세라 씨, 그게 동네에서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네. 세라 씨가 새벽 시간에 남자분이랑 뭐 그런 소문 때문에 좀 시끄럽다고. 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팀장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쓰러진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 당분간 좀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분위기 좀 가라앉을 때까지. 세라는 알았다. 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얼마나 쉬어야 하는데요? 글쎄요. 한 달? 아니면... 팀장도 말을 흐렸다. 세라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세라 씨,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가...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곧 또 눈이 올 것 같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죄가 되는 세상. 세라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힐끔힐끔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 여자 봤어? 맞아, 그 여자야. 세라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없이 조용히. 상처가 클수록 울음은 조용한 법이었다. 며칠 뒤 월세 계약 갱신 시기가 왔다. 집주인이 연락했다. 세라 씨,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요? 아니, 그게 동네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세입자들도 신경 쓰이잖아요. 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또 소문 때문이구나.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그렇게 세라는 일도 집도 잃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골목을 덮고 지붕을 덮고 세라의 어깨 위에도 하얗게 쌓였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건 눈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말없는 비난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세라는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눈만이 조용히 계속 내릴 뿐이었다. 세라는 원래 운동선수였다.
실업팀 레슬링 선수. 그것도 꽤 잘했다. 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부상이 왔다. 무릎이었다.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결국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28배 나이에 세라는 레슬링 매트를 떠났다. 세라야, 코치로 남으면 안 되겠니? 감독님이 제안했다. 아니에요. 저는 선수로 못하면 차라리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세라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몸을 쓰는 건 익숙했다. 다만 땀 흘린 만큼 인정받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세상으로 옮겨온 것뿐이었다. 하루하루 버텼다. 돈을 벌어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또 다음 날 일을 나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 일마저 잃었다. 세라는 방 안에만 있었다. 커튼을 내렸다. 불도 켜지 않았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졌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저 여자, 그 여자잖아. 새벽에 남자 집에 있었다며. 그것도 젊은 총각집에. 세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미 색안경을 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걸. 밤이 되면 눈물이 났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레슬링 할 때는 강했다. 누구와 붙어도 지지 않았다. 매트 위에서는 당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소문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이 한심했다. 한편 반찬 가게에서는 준호가 상황을 알게 됐다. 할머니 세라 씨가 저 때문에 일을 잃었다고요? 그래. 동네 소문 때문에 배송센터에서 나가라고 했대.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뭘 어쩌라고. 너는 아픈 사람이었고 세라는 너를 구한 거야. 그래도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옥자는 손자의 어깨를 도닥였다. 일단 할머니가 좀 알아볼게. 넌 너무 자책하지 마. 다음 날 오후였다. 반찬 가게 앞에 동네 사람 몇이 모였다. 옥자 씨, 그 아가씨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뭘 조심해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자 집에 새벽까지 있으면 그게 보통 아가씨겠어요? 옥자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만하세요. 옥자 씨,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아가씨가 우리 손자 살렸어요. 옥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눈밭에 쓰러져 죽을 뻔한 애를 그 아가씨가 업고 와서 살렸다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움찔했다. 그건 우리도 알지만 알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생명의 은인한테. 옥자는 숨이 찼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너희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 그 밤에 누가 우리 손자 챙겼어? 아무도 없었잖아. 그래도 밤새 남자 집에. 남자 집이 아니라 우리 가게였어요. 그것도 할머니인 내가 있는 데서. 뭐가 문제예요? 옥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지냈다. 그런데
이런 일에서는 정보다 의심이 먼저였다. 옥자 씨,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멀쩡한 아가씨 인생 망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갔다. 옥자는 가게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후, 힘이 빠졌다. 며칠 뒤, 준호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세라가 숨어 지내는 방을 찾았다. 좁은 골목 안쪽, 반지하 원룸이었다.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노크를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책임져야 해. 똑똑.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계하는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 한준호예요.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이 조금 열렸다. 세라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왜 왔어요? 세라 씨.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세라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많이 운 것 같았다. 들어와요. 세라가 문을 열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짐이 반쯤 정리되어 있었다. 이사 가요? 네.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세라 씨,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네. 세라가 놀라 몸을 일으켰다. 저 책임질게요. 무슨 소리예요? 일어나요. 결혼해 주세요. 세라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쟤 때문에 세라 씨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 도망치지 않을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라 씨를 제가 지킬게요. 세라는 웃음이 나왔다. 황당해서 지금 농담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세라는 그제야 알았다. 이 사람 진짜구나. 일어나요. 무릎 아파요. 대답해 주세요. 세라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힘도 세고 거칠고 여자답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결혼이 뭔지나 알아요? 잘 모르지만 배우면 돼요. 세라는 준호를 내려다봤다.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 천식이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 그런데 지금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청혼하고 있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라는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한 게 얼마만인가. 누군가 곁에 남아주겠다고 한 게 얼마만인가. 알았어요. 네. 준호가 눈을 크게 떴다. 해요. 결혼. 정말요? 네. 대신 진짜 도망치면 안 돼요. 안 도망쳐요. 준호는 얼떨결에 세라의 손을 잡았다. 세라의 손은 크고 거칠었다. 운동선수의 손이었다. 준호의 손은 가늘고 차가웠다.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손이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구청에서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했다. 윤옥자만 증인으로 함께였다. 세라야,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다. 옥자가 세라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 네, 잘할게요. 세라는 눈물을 닦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다. 결혼까지 했네. 역시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저렇게 급하게 결혼하는 걸 보니 수군거림은 계속됐다. 하지만 옥자는 앞장섰다. 우리 손자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동네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옥자가 먼저 막았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옥자의 단단한 목소리는 반찬가게 문을 여닫는 손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세라가 힘들어할 때마다 옥자가 말했다. 세라야, 우리 손자 며느리는 덩치만큼 복도 큰 아이야. 신경 쓰지 마. 세라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준호도 세라 곁을 지켰다. 말은 서툴렀지만 곁에 있어 주었다. 세라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힘들면 말해요. 알았어. 밤이 되면 세라는 여전히 가끔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준호가 있었다. 그리고 건너방에는 옥자 할머니가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세라는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고마웠다. 눈은 여전히 내렸다. 하지만 이제 세라는 그 눈을 혼자 맞지 않았다. 함께 맞을 사람들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을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세라는 일이 필요했다. 결혼했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세라야, 일 구했니? 옥자가 물었다. 아직이요, 할머니. 배송센터 쪽은 다시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래. 힘들겠구나. 세라는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뒤졌다. 그러다 한 곳을 발견했다. 야간 정리세척 직원 모집. 체력 좋은 분 환영. 급여 당일 지급 가능. 장소는 근처 도축장이었다. 세라는 망설였다. 도축장이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장 돈이 필요했다. 다음 날 저녁 세라는 도축장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반장이 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체력은 괜찮아? 네.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래. 좋아. 일단 한번 해봐.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 네. 그렇게 세라는 도축장 야간 정리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도축장과는 조금 달랐다. 세라가 맡은 곳은 모든 작업이 끝난 뒤 시설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파트였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테인리스 바닥은 늘 젖어 있었다. 물기와 기름기가 섞여 미끄러웠다.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증기가 천장에 가득했다. 조심해. 바닥 미끄러워. 선배가 말했다. 네. 세라는 호스를 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다. 물을 틀었다. 강한 수압으로 물이 쏟아졌다. 바닥에 묻은 것들을 씻어냈다. 구석구석 닦아냈다. 세라는 레슬링 할 때처럼 몸을 움직였다. 하나, 둘, 셋. 호흡을 맞췄다. 허리를 세우고 발의 각도를 조심했다. 미끄러지지 않게. 넷, 다섯, 여섯. 동작을 쪼갰다. 리듬을 만들었다. 레슬링 훈련으로 배운 방식이었다. 몸을 쓰는 일은 익숙했다. 다만 매트 위가 아니라 축축한 바닥 위였을 뿐. 시간이 지나자 팔이 무거워졌다. 손끝은 물에 불어 감각이 둔해졌다. 그래도 세라는 멈추지 않았다. 버티자.
조금만 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급여 봉투의 묵직함이 그 무게를 버티게 했다. 세라 씨, 일 잘하네. 반장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며칠 못 버티고 나가는데 역시 운동선수 출신은 달라. 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운동선수 출신이라. 이렇게 되려고 운동한 건 아닌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했다. 2달이 지났다. 세라의 몸은 야간 일에 적응했다. 밤에 일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잠깐 자고 저녁에 다시 일어나는 생활. 몸은 피곤했지만 돈은 벌렸다. 세라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옥자가 걱정했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끼니 제때 꼬박꼬박 챙겨야 돼. 몸 상하면 안 돼. 걱정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반장이 세라를 따로 불렀다. 세라 씨,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반장의 표정이 무거웠다. 그게 우리 사정이 좀 안 좋아. 세라는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현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 급여를 당장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 네.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회사 사정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세라는 고개를 떨궜다. 또 이런 일이 예감했던 일이었다. 작은 업체는 늘 이랬다. 급여가 밀리고 결국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 알겠습니다. 정말 미안해. 대신 반장이 서랍을 열었다.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서랍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다. 전표, 납품 스티커, 검수 확인서 같은 것들. 뭐예요, 이게? 직원 복지 판매야. 정식 절차로. 복지 판매요? 세라는 잘 이해가 안 됐다. 반장이 설명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는 부산물 있잖아. 거래처로 가는 거. 네. 그중 일부를 직원가로 판매할 수 있어. 물론 정식으로. 정식으로요? 응. 전표 끊고 검수 확인 받고 허가된 공급 라인에서 정상적으로 빠지는 거야. 반장은 서류를 보여줬다. 기록이 다 남아. 불법이 아니라 정식 거래지. 세라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복잡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니까 급여를 다 못 주니까 급여 일부 대신 물건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직원 가니까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팔아도 되고 써도 되고. 세라는 고민했다. 급여는 다 못 받고 물건을 받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단 나았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래. 미안하다, 정말. 며칠 뒤, 세라는 커다란 봉투를 받았다. 냉장 포장된 부산물이었다. 무거웠다. 한 손으로 들기 힘들 정도. 이게 뭐예요? 소곱창이랑 내장 부위야. 신선한 거니까 걱정 마. 세라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이었다. 모두 자고 있었다. 냉장고에 넣으려다가 옥자가 나왔다. 세라야, 벌써 들어왔니? 네, 할머니. 그게 뭐야? 옥자가 봉투를 가리켰다. 이게 급여 대신 받은 거예요. 급여 대신? 세라는 사정을 설명했다.
옥자는 봉투를 열어봤다. 냉장 포장된 소곱창과 내장이 보였다. 양도 엄청 많네. 이걸로 뭘 하려고? 세라는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받은 건데. 옥자는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해장국을 만들자. 네. 소곱창 해장국. 만들어 보자. 세라는 눈을 깜빡였다. 할머니,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반찬 가게 평생 했잖아. 못할 것도 없지. 옥자의 눈에 빛이 돌았다. 그냥 버릴 순 없어. 내가 밤새 일해서 받은 건데. 세라는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 내일 같이 해보자. 잘 만들면 팔 수도 있고. 팔아요? 응.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한테.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세라와 옥자는 주방에 섰다. 준호도 구석에서 지켜봤다. 자, 시작하자. 옥자가 소매를 걷었다. 일단 깨끗이 씻어야 해. 냄새 제거가 중요하거든. 네. 세라는 옥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찬물에 담그고 밀가루를 넣어 주물렀다. 또 씻었다. 이제 살짝 한번 데쳐 큰 냄비에 물을 끓이고 곱창을 넣었다. 냄새가 올라왔다. 우에. 세라가 인상을 찌푸렸다. 참아. 이 과정을 거쳐야 잡내가 빠져. 끓는 물을 버리고 다시 씻고 또 끓였다. 시간이 흘렀다. 식은 곱창을 한 입 크기로 썰어주니 어느새 냄새가 많이 줄어 있었다.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맛을 내는 거야. 옥자는 세라가 부산물과 함께 받아온 사골뼈를 팔팔 고아 국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쌓아온 솜씨가 나왔다. 국물이 진해야 해. 새벽에 일한 사람들이 먹으면 속이 풀려야 하니까. 세라는 옥자의 요리를 옆에서 지켜보며 꼼꼼히 배웠다. 역시 할머니는 대단하셔. 밤이 깊어갔다. 주방에는 김이 가득했다.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준호는 옆에서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렸다. 준호 씨, 뭐 그려요? 아, 그냥요. 준호는 스케치북을 보여줬다. 따뜻한 국그릇을 든 사람 그림이었다. 예쁘다. 세라가 웃었다. 새벽 3시. 드디어 해장국이 완성됐다. 옥자가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먹어봐. 세라는 한 숟갈 떴다. 뜨거웠다. 입에 넣는 순간 진한 맛이 퍼졌다. 와, 어때? 맛있어요, 할머니. 세라의 눈이 빛났다. 준호도 먹어봤다. 정말 맛있어요. 옥자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팔 수 있겠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희망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켜지는 것 같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주방 안은 따뜻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세 사람의 마음처럼. 이제 트럭을 구해야 할까요? 푸드트럭 같은 거요. 세라가 말했다. 트럭은 안 돼.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허가받기도 어렵고 단속 걸리면 끝이야. 그럼 어떡해요? 우리 가게에서 하자. 새벽 영업으로. 그렇게 윤옥자 반찬 가게의 새벽 해장국 장사가 시작됐다.
이제 뭐 하지? 홍보하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포스터처럼. 준호가 나섰다. 내가 그릴게요. 준호는 평소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다. 그림은 자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그릇이 건네지는 그림. 단순하지만 따뜻했다. 어때요? 좋아요. 딱 우리 것 같아. 세라가 웃었다. 준호가 그린 그림도 함께 붙였다. 간판 옆에 작은 글씨도 함께였다. 새벽 4시 8시 해장국 영업. 자, 이제 장사 시작이다. 첫날 밤이었다. 손님이 올까? 세라는 떨렸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다. 뭐 하는 거지? 반찬 가게 아냐? 해장국도 이제 파나 보네.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1시간, 2시간. 손님이 없었다. 세라는 불안했다. 이렇게 안 되는 건가? 그때였다. 새벽 4시 반. 작업복을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왔다. 도축장 야간조 직원들이었다. 여기 해장국 파는데 맞죠? 네, 맞아요. 세라가 벌떡 일어났다. 하나 주세요. 2개요. 세라는 얼른 국을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건넸다. 두 사람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표정이 변했다. 맛있네요. 진짜 속 풀리는 맛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비웠다. 한 사람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괜찮으세요? 세라가 물었다. 아, 네. 그냥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남자는 눈물을 훔쳤다. 밤새 일하고 나면 이런 게 그리워요. 집밥 같은 거. 세라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주 오세요. 네, 꼭 올게요. 두 사람은 휴대폰을 꺼냈다. 가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올렸다. 동료들한테 알릴게요. 다음 날,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도축장 야간조 직원들이었다. 어제 김 대리가 SNS에 올린 거 보고 왔어요. 저도요. 맛있다던데 진짜네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새벽 배송 기사들도 왔다. 여기 소문 들었어요.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던데요. 감사해요. 세라는 신이 났다. 손님들은 단순히 맛평가만 하지 않았다. 진짜 이거 먹고 버팁니다. 야간 끝나고 여기 안 들르면 하루가 안 끝나는 느낌이에요. 진심 어린 후기들이었다. SNS에는 사진과 글들이 올라왔다. 밤새 일하고 먹는 한 그릇의 위로. 새벽을 씻어내는 맛. 여기 국물 진짜 끝내줘요. 세라는 매일 밤 가게 앞에 섰다. 준호는 옆에서 도왔다. 준호 씨, 그릇 좀 더 줘요. 네. 두 사람은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준호가 잠시 집을 비운 10시쯤이었다. 부릉, 부릉.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했다. 헬멧을 쓴 청년 5이 가게 앞에 섰다. 세라는 창밖을 봤다. 심상치 않았다. 할머니, 안에 계세요. 세라가 밖으로 나갔다. 청년 하나가 성큼 다가왔다. 헬멧을 벗지 않은 채였다. 여기 장사 잘 되죠? 목소리에 일부러 거친 말투를 섞었다.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근근히? 새벽마다 손님 바글바글 하던데요? 다른 청년이 끼어들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설픈 협박이었다. 목소리는 거칠게 내려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세라는 한눈에 알아봤다. 진짜 깡패가 아니야. 흉내만 내는 거야. 얼마 원해요? 세라가 조용히 물었다. 청년들이 당황했다.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게 들어와요. 춥잖아요. 세라는 가게 문을 열었다. 네, 들어오라고요. 청년들은 서로를 봤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헬멧을 벗었다. 얼굴이 보였다. 어렸다. 20 초반. 얼굴에는 여드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앉아요. 세라가 의자를 가리켰다. 청년들은 어리둥절하게 앉았다. 세라는 주방으로 갔다. 뭐 하려는 거야? 한 청년이 속삭였다. 모르겠어. 일단 기다려봐. 잠시 후 세라가 커다란 그릇 5개를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소곱창 해장국이었다. 먹어요. 네. 청년들이 눈을 깜빡였다. 배고프시죠? 먹고 얘기해요. 저희가 돈 뜯으러 온 건데. 알아요. 그래도 일단 먹어요. 세라는 숟가락을 내밀었다.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청년이 먼저 국물을 한 입 떴다. 멈췄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다. 깊고 진한 맛이었다. 겉만 얼핏 끓인 게 아니었다. 몇 번이고 끓이고 씻어내며 잡내를 완전히 빼낸 그 자리에 정성으로 맛을 쌓아 올린 국물. 무와 대파가 우러나온 단맛, 사골이 만들어낸 구수함, 그 속에서 곱창 특유의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조화를 이뤘다. 맛. 있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청년들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정신없이, 허겁지겁,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민수라는 청년은 국물을 마시다가 멈췄다. 이 맛, 엄마가 생각났다. 돌아가시기 전 엄마가 끓여주던 국물 맛. 엄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야, 민수야. 왜 그래? 옆 친구가 물었다. 아니, 그냥.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다른 청년들도 조용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릇을 비우는 데만 집중했다. 한 청년은 국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엄마가 살아계시면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자랑스럽다고 하실까? 아니다. 울 것이다.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가슴이 먹먹했다. 세라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봤다. 한참 뒤 민수가 입을 열었다. 누나. 응? 얼마예요? 뭐가? 이거 얼마예요? 민수가 그릇을 가리켰다. 7,000원이요. 민수는 주머니를 뒤졌다.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나왔다. 여기. 민수가 돈을 내밀었다. 다른 친구들도 돈을 꺼냈다. 우리 거도요. 세라는 돈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청년들은 일어섰다. 헬멧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지만 쉽게 시동을 걸지 못했다.
민수는 헬멧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음 날 밤 청년들이 또 왔다. 이번에는 협박하러 온 게 아니었다. 저기 해장국 하나요. 어서 오세요. 세라가 웃었다. 청년들은 또 국을 먹었다. 여전히 맛있었다. 여전히 엄마 생각이 났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청년들은 매일 왔다. 말은 없었다. 그저 국을 먹고 돈을 내고 갔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나, 혹시 일 안 시켜주세요? 응, 저희 일하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사는 거 싫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살아계시면 이런 저를 보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세라는 민수의 어깨를 톡톡 쳤다. 해볼래요? 네. 힘들어요. 새벽 일이라. 괜찮아요. 전과 기록 있으면 안 돼요. 있어요? 청년들이 고개를 저었다. 걸린 적은 없어요. 아직은. 그럼 됐어요. 내일부터 나와요. 새벽 3시. 네. 민수의 눈이 빛났다. 다음 날 새벽. 청년들이 왔다. 헬멧 대신 모자를 썼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 일. 배우고 싶어요. 목소리가 달랐다. 간절했다. 좋아요. 일단 앞치마부터 입어요. 세라가 앞치마를 건넸다. 청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서툴렀다. 그릇을 깨기도 했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배워요. 세라가 격려했다. 며칠이 지났다. 청년들은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 맛있게 드세요. 진심 어린 미소. 준호는 그 모습을 스케치북에 그렸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했다. 밤의 노동, 낮의 철거. 이 동네에는 길을 잃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일자리가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한 그릇의 밥이, 한 번의 기회가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한 그릇처럼. 방송은 조금씩 퍼져나갔다. 듣는 사람이 늘었다. 준호 씨, 방송 들었어요. 손님 한 명이 말했다. 저희 얘기 나와서 감동받았어요. 준호는 수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다른 기운도 감지됐다. 어느 날 오후 깔끔한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오태식이었다. 여기가 소문난 곳이네요. 여유로운 미소, 차가운 눈빛. 누구세요? 오태식입니다. 재개발 담당자죠. 그는 가게를 둘러봤다. 젊은 친구들이 많네요. 이 동네 오토바이 애들 아니에요? 협박이었다. 저희 직원들은 정직하게 일해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도 있으니. 세라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청년들이 모였다. 누나, 우리가 지킬게요. 민수가 말했다. 누나가 우리 살렸잖아요. 다른 청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라는 눈물이 났다.
함께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다. 새벽 5시였다. 세라는 국을 끓이고 있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다. 그런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창밖을 봤다. 단속차였다. 할머니, 봤어. 옥자가 앞치마를 여미며 나왔다. 단속 직원들이 내렸다. 경비 인력도 함께였다. 가게 입구를 자연스럽게 막았다. 손님 몇 명이 안에 있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멈칫했다. 무슨 일이에요? 세라가 밖으로 나갔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영업 관련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단속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정했다. 세라는 알았다. 또 시작이구나. 조금 떨어진 곳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오태식이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라는 주먹을 쥐었다. 서류 다 있어요. 가져올게요.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편에서 민수가 걸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누나, 민수야, 괜찮아?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자와 준호도 나왔다. 준호는 민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지금 말해도 돼.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거, 제가, 죄송해요. 민수야? 세라가 물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가게를 망가뜨리라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돈 주고, 일자리 준다고, 저한테 가게 안공기가 바뀌었다. 다른 청년들도 고개를 숙였다. 세라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옥자가 다가가 민수의 손등을 한번 눌렀다. 말했으면 됐다. 말없는 격려였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을 보니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휴대폰 화면에 서류가 떴다. 이건 우리 가게 영업 허가증입니다. 화면이 넘어갔다. 위생교육 이수증. 또 넘어갔다. 식재료 거래네요. 전부 정식 절차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준호는 차근차근 보여줬다. 단속 직원들이 화면을 봤다. 그리고 준호가 민수를 봤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다. 너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오태식의 목소리였다. 이번만 잘하면 현장 자리 하나 뚫어줄게. 고정 월급. 녹음이 계속됐다. 저 가게 못 버티게 해야 해. 딱 한 번만 문제가 생기면 돼. 민호는 내가 넣는다. 가게 앞이 조용해졌다. 단속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건 준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단속이 반복된 날짜들입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화면에 달력이 떴다.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 쳐져 있었다. 특정 업체가 항상 함께 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죠. 준호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겼다. 재개발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들. 예상보다 빨리 비우면 받는 성과급. 지연되면 불어나는 페널티. 준호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이 가게를 없애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속 직원 한 명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우리도 몰랐던. 그때 오태식이 앞으로 나왔다. 미소가 사라진 얼굴이었다. 민수야,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민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그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저를 보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오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뭘 안다고.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구청에서 온 전화였다. 준호가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준호가 말했다. 오늘 단속은 보류래요. 확인 후 다시 연락 온대요. 단속 직원들이 서로를 봤다. 그럼 일단 철수하겠습니다. 그들이 차에 올랐다. 오태식은 골목을 떠나며 한번 뒤돌아봤다. 이번엔 웃지 못했다. 차가 떠났다. 가게 앞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민수를 안아줬다. 고생했어. 민수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죄송해요. 정말. 아니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다른 청년들도 다가왔다. 민수야, 우리가 있잖아. 함께 버티자. 세라와 옥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국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다. 자, 먹고 가야지. 오늘은 더 뜨겁게 끓였어.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며칠이 지났다. 구청에서 공식 답변이 왔다. 마이너스 영업에 문제 없음. 정상 운영 가능. 세라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다.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그래, 이겼어. 옥자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후로 가게는 더 바빠졌다. 준호의 팟캐스트가 입소문을 탔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해장국집이죠? 네, 맞아요. 손님이 늘자 청년들도 더 바빠졌다. 하지만 모두 웃으며 일했다. 주문 들어갑니다. 네. 테이블 정리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다. 어느 날 민수의 엄마 산소에 다녀온 날이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아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 될게요. 민수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다짐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게는 지역 명소가 됐다. 새벽 일하는 사람들의 쉼터. 방송에도 나왔다. 새벽을 버티는 사람들의 안식처. 기자들이 찾아와 취재를 했다. 어떻게 이런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세라가 대답했다. 그냥 서로 버티려고요. 혼자는 힘드니까. 카메라에 담긴 세라의 얼굴은 편안했다. 옥자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웃으며 국을 저었다. 준호는 여전히 팟캐스트를 했다. 하지만 이젠 내용이 달랐다. 오늘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었던 청년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청취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감동적이에요. 응원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가게 생겼으면. 어느 날 큰 식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해장국 밀키트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세라와 옥자는 의논했다. 해볼까? 해보자. 그렇게 새벽 해장국 밀키트가 탄생했다. 전국으로 배송됐다.
반응이 뜨거웠다. 진짜 맛있어요. 새벽에 먹으니까 속이 풀려요. 집에서도 그 맛이 나요. 매출이 올랐다. 세라는 그 돈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줬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누나, 저희가 더 감사하죠. 민수가 웃었다. 청년들은 하나둘 자립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요리를 배워 자기 가게를 열었다. 누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또 한 명은 물류회사에 정식 취직했다. 이력서에 쓸 경력이 생겼어요. 민수는 가게의 부점장이 됐다. 세라를 도와 가게를 운영했다. 누나, 오늘 매출 좋았어요. 수고했어, 민수야.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세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세라가 상자를 열었다.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준호 씨, 고생 많았어요. 항상 고마워요. 준호는 수줍게 웃었다. 세라는 눈물이 났다. 나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옥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손자, 이제 제대로 된 남편이 됐네. 시간이 더 흘렀다. 세라는 임신을 했다. 할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세상에, 정말? 옥자는 세라를 꼭 안았다. 우리 증손주, 빨리 보고 싶네. 준호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제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응, 아빠 돼요. 세라가 웃었다. 10달 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엄마 닮아서 튼튼하게 생겼네. 의사가 웃었다. 아기는 울음소리도 우렁찼다. 우리 아기, 레슬링 선수 되려나 봐. 세라가 웃으며 아기를 안았다. 옥자는 증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손자가 결혼하고 증손주까지 보다니. 가게는 계속 번창했다. 지점도 생겼다. 2호점 오픈. 민수가 2호점 점장이 됐다. 누나, 제가 잘할게요. 믿어. 잘할 거야. 3호점, 4호점. 새벽 해장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본점은 여전히 그 골목에 있었다. 여기가 시작이니까. 여기는 지켜야 해. 세라의 말이었다. 재개발은 결국 진행됐다. 하지만 가게는 남았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가게로 보존됐다. 동네 사람들이 서명 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가게를 없애면 안 됩니다. 새벽을 버티는 사람들의 쉼터예요. 결국 구청이 허락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 1층에 가게가 들어갔다. 더 넓고 깨끗한 공간. 하지만 간판은 그대로였다. 윤옥자 반찬가게 마이너스 새벽 해장국. 준호가 그린 그림도 그대로 붙었다.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새벽 배송 기사들, 도축장 직원들, 그리고 예전에 가게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왔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세라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오태식도 소식이 들렸다. 부정계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준호가 모아둔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결국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뗐다. 제대로 된 거야.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몇 년이 흘렀다. 세라와 준호 사이에 딸도 태어났다. 나 이제 오빠야. 동생 생겼어. 아들이 신나서 소리쳤다.
조심해. 아기자. 세라가 웃었다. 옥자는 증손주들을 안고 매일 행복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옥자는 여전히 주방에 섰다. 하지만 이젠 무리하지 않았다. 세라와 민수가 대부분을 맡았다. 할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이게 재밌어.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새벽을 버티는 사람들 마이너스 한 그릇의 기적. 세라와 옥자, 준호,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였다. 전국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을 봤어요. 상까지 받았다.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상. 시상식에 세라가 나갔다. 무대에 서서 소감을 말했다. 저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준 것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저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옥자와 준호, 민수와 청년들이 함께 왔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왔다. 다 같이 축하 파티하자. 민수가 소리쳤다. 좋아. 청년들이 환호했다. 옥자는 큰 냄비에 해장국을 끓였다.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게 끓여야지. 세라는 상을 한쪽에 놓았다. 이건 우리 모두의 거야. 준호는 사진을 찍었다. 다들 모여봐요. 사진 찍을게요. 모두 모였다. 옥자, 세라, 준호, 민수,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모두가 웃고 있었다. 진짜 행복한 얼굴로. 밤이 깊었다. 청년들은 돌아갔다. 내일 봐요. 조심히 가. 가게 문을 닫았다. 세라는 준호와 함께 아이들을 재웠다. 엄마, 우리 가게 최고지? 아들이 물었다. 응, 최고야. 나도 커서 엄마처럼 할 거야. 세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넌 뭐든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잠들었다. 세라와 준호는 거실에 앉았다. 준호 씨, 응? 행복해요? 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너무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나도. 세라는 눈물이 났다. 나도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옥자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손자가 행복하고 며느리가 웃고 증손주들이 건강하니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그때 눈 내리던 밤 세라가 우리 준호를 살려준 게 어제 같은데 처음엔 의심도 했었지. 낯선 여자가 갑자기 들어왔으니. 하지만 세라는 정말 복덩이였어. 넝쿨째 들어온 복덩이. 세라 하나 들어왔는데 청년들도 따라왔고 가게도 살아났고 증손주들까지 생겼으니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리다니. 손주 며느리 하나 잘 들였더니 집안이 이렇게 달라지네. 세라야, 정말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우리 손자 살려줘서, 그리고 이 할미한테 이런 기쁨을 줘서. 옥자는 눈물을 닦았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편안한 잠이 왔다.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가게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세라의 목소리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해장국,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 이 작은 가게에는 모든 게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 한 그릇의 밥이 만든 기적, 넝쿨째 들어온 복덩이가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새벽을 버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모든 이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심은 언젠가 빛을 본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덕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세라는 뒤늦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준호는 아내의 헌신에 보답했으며, 옥자는 손주며느리를 통해 늦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진짜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넝쿨째 굴러들어온 복덩이 손주며느리 박세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편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힘이 되어 드릴 사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요. 당신의 오늘과 내일이 언제나 평안하고 따스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